안녕하십니까. 더 배움에서 공무원 사회 경제 맡고 있는 송정규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6 두 번째 강의예요. 자, 오늘은 물가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죠. 자, 물가란 뭘까요? 물가가 뭐냐 하면 한 제품의 가격이 아닌 재화와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이다. 자, 종합적으로 여러 재화를 합쳐 봤을 때 그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물가다. 자, 물가의 상승. 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물가의 상승이겠죠? 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여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자, 물가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화폐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실질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그럼 좋은 거냐 물가의 하락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의 하락은 되게 극심한 경기 침체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물가의 하락이 이론적으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물가는 뭘로 측정할까요? 물가를 측정하는 것은 CPI로 측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교과서 35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1번 물가 상승률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 CPI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물가지수란 시간에 따른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이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이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 상품들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며, 자, 기준 연도의 값을 100으로 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동을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자, 그렇죠? 자, CPI가 2010년, 기준 연도가 2010년이라고 했으니까 2010년엔 CPI가 100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1년에 예를 들어서 2010년엔 100이었는데 자, 2011년에는 120으로 됐다. 그러면은 20%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2012년에는 140이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120분의 140 빼기 120 곱하기 100 이렇게 측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6분의 1 곱하기 100 몇 퍼센트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측정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물가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수인 CPI로 측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죠. 자, 물가 상승률, 물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할 건데요. 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물가 상승률은 이퀄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항상 변화율 공부할 때마다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뭔가요? 전년도. 자, 물가지수는 뭐로 측정한다 그랬죠? 자, CPI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분자는 뭘까요? 당연히 올해 당해년도의 CPI. 올해라는 표현보다는 당해년도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당해년도의 CPI. 자, 그리고 전년도 CPI를 빼주는 겁니다. CPI. 이렇게 해서 여기다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수가 아니라 퍼센트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퍼센트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에 100을 곱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가 상승률이죠. 네. 자, 우리 물가 상승률 공부할 때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서도 물가 상승률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는 뭐냐?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중에서 생산량의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부분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GDP 디플레이터의 변동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수 있다. 자, 물가 상승률 계산하려면 자, GDP 디플레이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공식을 제가 써드릴게요. 자, GDP 디플레이터는 여기 보면 자, 명목 GDP 중에서 생산량의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부분. 자, 우리 앞에서 명목 GDP와 실질 GDP 공부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자는 명목 GDP 그리고 실질 GDP는 분모에 등장을 하게 돼요. 실질 GDP. 그리고 우리 100 곱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GDP 디플레이터가 된다. 자, 요 공식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물론 앞에 공식들도 다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뻔하죠?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한 물가 상승률 계산. 우리 늘 그렇듯이 퍼센트로 계산을 하겠죠? 자, 이퀄 변화율 할 때 늘 하던 거 또 해야 되겠죠? 분모는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가 되고요. 분모는 뭘까요? 당연히 해당 연도 GDP 디플레이터죠. 여기서 이전 연도 GDP 디플레이터를 빼면 되죠. 깁니다. 길어.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해줄 거 100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변화율 공식, 자, 이름만 바뀌고 항상 그나물의 그 밥이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도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로렌츠 곡선과 지니 개수가 바로 다음 토픽이 되겠습니다. 로렌츠 곡선과 지니 개수는 소득의 평등한 정도 혹은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나타내는 곡선과 개수가 되겠죠. 자, 요 밑에 있는 요 곡선이 로렌츠 곡선입니다. 자, 그리고 x축이 인구 누적 비율.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우리나라 인구가 뭐 4천만, 5천만이 있죠.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 소득을 낮은 사람부터 자, 높은 사람까지 한 명씩 이렇게 딱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 누적 비율이 여기까지 다 채우면 100%가 되겠죠? 여기는 한 50%가 될 거고 여기쯤이면 한 10%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이 될 거고요. 여기 위치하는 사람이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Y축은 소득 누적 비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배가 볼록하다는 얘기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로렌츠 곡선이 직선이다. 그러면은 인구 누적 비율하고 소득 누적 비율하고 완전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요 대각선에 가깝다면은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고 자, 로렌츠 곡선이 직각에 가까울수록
얘가 소득이 더욱 불평등하게 분배가 돼 있는 것을 나타낸다. 예,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은 진위 개수입니다. 진위 개수는 뭐냐면 로렌츠 곡선 항상 그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으로 나타내기 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래서 등장한 게 진위 개수죠. 자, 로렌츠 곡선에 우리 면적이 두 개가 있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위 개수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A 플러스 B분의 A. 요것이 진위 개수가 되는 겁니다. 얘 더한 것분의 얘. 예. 그래서 자, 로렌츠 곡선이 완전히 직선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얘가 여기 붙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A가 없어지겠죠? 면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A가 0. 예. 그래서 A가 0이면 로렌츠 곡선이 직선이 되는 것이고 소득이 균등하게 완전 균등하게 분배가 돼 있으면은 진위 개수가 0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로렌츠 곡선이 직각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직선이라고 해보면 B가 없어지겠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웠네요. 얘가 직각에 직각이 되면은 자, B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A만 남겠죠? 그러면은 얘가 없어지면은 A분의 A는 1이 되는 거죠. A분의 A가 되기 때문에 B가 0이 되고 A분의 A가 되기 때문에 진위 개수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진위 개수가 죄송합니다. 자, B가 1이 되죠? 네, 그러면 소득이 완전 불평등. 한 놈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나라의 재산을. 그래서 A가 0인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B가 0이 되는 경우죠. 네. B가 0이 되는 경우는 완전 불평등, A가 0이 되는 경우는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진위 개수가 A가 0이면 진위 개수가 0이 되죠? 그럴 때 소득이 균등. 완전 균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B가 0이면 진위 개수가 1이 되죠? 네. 진위 개수가 1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로렌츠 곡선이 직각이 되고 소득이 완전히 불균등. 예, 그래서 진위 개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좀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 나라, 균등하게 분배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예, 진위 개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로렌츠 곡선과 진위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죠. 국민경제의 균형, 예, 총수요 곡선.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총합,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축에는 실질 GDP가 나와 있고, 자, Y축에는 물가가 나와 있죠.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거는 Y축에는 가격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X축에는 거래량이 나와 있었죠. 그것과 거의 유사한데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물가,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집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량이 아니고 실질 GDP가 되는 거죠. 자, 총수요 곡선이 증가한다. 총수요가 증가했다. 우리 개별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총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총수요 곡선. 자, 총수요 곡선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 요소. 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우리 지출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와 같았죠. 자,
얘는 C였고 얘는 I였고 얘는 G였고 얘는 X였습니다. 예. 요것이 구성하는 요소는 같지만 구성하는 요소는 같지만 자, 총 수요와 지출 국민 소득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출 국민 소득은 사후적인 의미인 것에 반해서 총 수요 곡선은 약간 실현되지 않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은 총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투자가 늘어나면 또 총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정부 지출, 순수출 얘네들이 늘어날 때 총수요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총 공급 곡선은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의 총합. 우리 개별 시장에서의 공급과 매우 유사하죠. 차이점은 총 수요 곡선에서와 마찬가지로 Y축과 X축에 들어가는 것들의 의미가 크게 다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총 공급이 증가하면 총 공급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총 공급이 감소하면 총 공급 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총 공급의 증가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생산비가 감소한다. 원자재나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총 공급이 증가를 합니다. 자, 생산성 증가. 자, 기술이 발전하는 거 항상 좋은 얘기죠.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 그리고 생산 요소의 증가. 뭐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겠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총 공급이 증가를 하는 것이죠. 자, 국민 경제의 균형은 시장 경제의 균형과 매우 유사하지만 의미는 좀 다르죠. 자, 개별 시장에서는 그 재화에 대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됐다면 국민 경제에서는 자, 실질 GDP, Y 스타와 그 나라의 전체적인 물가 수준 요것이 결정된다는 점이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보기에는 유사하죠. 그렇지만 의미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국민 경제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지요. 자, 국민 경제가 국민 경제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총 수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한 것이 이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총 수요가 AD0에서 AD1으로 증가한 바로 그런 그래프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민 경제의 균형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물가 수준은 P0였고 실질 GDP는 Y0였습니다. 그런데 총 수요가 증가를 해서 자, 국민 경제의 균형이 변화한 거죠. 어떻게 변했나요? 자, 물가는 상승하고 자, 실질 GDP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국민 경제의 균형은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 실질 GDP가 증가하고 물가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겠죠. 자, 옆에 거도 한번 보죠. 옆에 거는 자, 총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죠. 총 공급이 AS0에서 AS1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우측으로 이동을 했죠. 자, 어떤 일이 발생하나 좀 볼까요? 원래는 국민 경제의 균형이 여기였죠. 근데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자,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경우죠. 자, 이렇게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변화할 때 국민 경제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6의 수업 내용이고요. 우리 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야 되겠죠. 자, 연습 문제가 몇 쪽에 있나요? 연습 문제 358쪽 한번 보죠. 자, 358쪽의 첫 번째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을 서술한 것이다. 가에서 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한번 보죠. 가는 뭔가요? 의류 제조업체. 예, 의류 제조업체가 가죠. 예, 그리고 나는 3천만 원. 3천만 원은 뭔가요? 3천만 원은 자본이죠. 의류 제조업체는 기업이고 뭐 그런 내용의 것을 물어보는 것이 될 거예요, 아마. 자, 1번 문제 한번 이 보기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물을 공급한다. 자, 의류 제조업체는 기업이죠. 예. 생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맞지만 생산 요소 시장이 아니라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공급하겠죠. 예, 그러므로 1번은 틀렸죠. 예. 2번 보죠. 나에 대한 대가는 이자의 형태로 지불을 한다. 자, 3천만 원 자본이니까 그것을 사용한 대가는 이자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다. 저녁 식사,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예, 다는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죠. 음식은 재화가 되겠고,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이 뭐 음식을 갖다 주고 뭐 필요한지 물어보고 이런 건 서비스가 되죠.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맞죠. 자, 4번. 라를 분배받는 경제 주체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는 월급입니다. 자, 월급을 분배받는 경제 주체는 누군가요? 가게죠. 예, 가게는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많은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피트니스 센터도 기업이죠. 기업은 생산 요소를 시장에서 수요자 맞죠? 예. 뭐 노동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을 한다든지 자본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가 맞다. 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연습 문제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표는 어떤 가상 국가의 국내 총생산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연도가 쭉 나와 있고 명목 GDP, 실질 GDP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한번 쓱 살펴보면 자, 물가가 하락했는지 뭐 실질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네, 한번 보죠. 자, 이것이 2번 보기에 나타난 그런 표죠. 그래서 그리고 보기에는 실질 경제 성장률하고 자, 물가의 변동을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답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일괄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표를 일부러 만들어 왔어요. 자, GDP 디플레이터 우리 공부했었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명목 GDP가 분자에 들어가고 실질 GDP가 분모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 공식을 한번 쓰죠. 네. 명목 GDP 그리고 실질 GDP 곱하기 100 이게 GDP 디플레이터 계산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는 500, 500이니까 여기 앞에가 1이고 이게 100이 되죠. 자, 2011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 540 그리고 550 곱하기 100이죠. 자,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98이 나옵니다. 2012년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2010년하고 똑같죠? 여기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100입니다. 자, 2013년 한번 보죠. 2013년은 자, 620 그리고 자, 600 곱하기 100.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요. 자, 103이 나오죠? 예. 지울게요. 103. 2014년은 어떻습니까? 자, 660 오버 625 곱하기 100 하면은 얘는 106이 나옵니다. 106. 예. 그래서 우리 GDP 디플레이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은 뭐였죠? 물가 상승률이었죠. 예. 얘는 지금 2009년에 GDP 디플레이터 값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 없습니다. 2011년에 물가 상승률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공식 기억나시죠? 자, 98 빼기 100 당해년도의 GDP 디플레이터, 전해년도의 GDP 디플레이터, 이게 분자고요. 자, 분모는 전해의 GDP 디플레이터가 되죠. 그러니까 100입니다. 100. 여기다 또 100을 곱하면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자, 2012년 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여기서 앞에 걸 좀 바꿔줘야 되겠죠? 자, 100 빼기 98 그리고 분모는 100 해서 얘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자, 2012년은 2% 상승한 게 나옵니다. 이것이 곧 물가 상승률이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2013년 그리고 2014년 계산을 해보면 얘는 3% 그리고 얘는 2.9%가 나와요. 자, 그리고 실질 GDP 자 500, 550, 580, 600 그리고 625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자, 실질 GDP의 변화율.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하나요? 곧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2010년에 보면은 자, 500. 그런데 2009년에 자료가 없어요. 따라서 변화율 계산 불가하다. 그리고 2010년에 보면은 실질 GDP가 550이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또 여기 자리를 좀 빌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자, 당해년도의 실질 GDP 빼기 전해년도의 실질 GDP 그리고 분모에는 전해년도의 실질 GDP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다 100을 곱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자, 500분의 50이죠? 그러면 10% 실질 GDP가 변화했다. 즉 경제 성장률이 10% 상승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580이죠? 여기 있죠? 실질 GDP 580.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써볼게요. 올해 580이었고 작년에 550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모에도 또 550이 들어가는 거죠. 작년 거. 그리고 100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5.5% 나옵니다. 똑같은 계산을 자, 여기다가 해서 자, 집어넣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3.4%, 여기는 4.2% 나오죠. 자, 연습 삼아서 한 번씩 다들 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 보면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계산해 놓은 표를 보면서 보기가 한번 만나 보죠. 자, 2011년에는 2010년보다 물가가 하락하였다. 2011년은 2010년보다 물가 하락했다. 그쵸? 마이너스 2%니까 물가 하락한 거 맞죠? 자, 2번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 자, 2012년은 5.5%, 2013년은 3.4%니까 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2010년의 물가 수준은 2012년의 물가 수준과 동일하다. 예,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100. 자, GDP 디플레이터 요 값이 같으니까 물가 수준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기 네 번째 보면 2014년에는 2013년보다 물가가 상승하였다. 예, 2.9% 상승했죠. 예,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우리 또 다음 문제 봐야 되겠죠? 자, 연습 문제 3번 보죠.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 표는 2013년에 자, A, B, C 세 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2014년 9급 공채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1번.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자, 실업률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실업률이 A국이 제일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실업자 수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A국의 인구를 모르니까 실제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값을 모르는 거죠. 자, 2번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국이 가장 높다. C국. 이게 뭐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라기보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로 측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명목 GDP의 증가율이라고 했으니까, 자, 2번은 알 수 없다. 자, 3번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자, 경제 성장률 B국이 제일 높기는 하죠. 근데 이것도 보기 1번과 마찬가지로 그 GDP의 절대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가장 높지만 그 GDP의 실질 증가액, 왜냐하면 GDP의 절대적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자, 실질 GDP 증가율, 자, 얘가 되겠죠. 그리고 1인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인구 1인당 실질 GDP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얘 보면은 얘네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1인당 GDP는 감소를 하겠죠. 얘도 한번 보죠. 얘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죠. 거기다 인구 증가율은 얘도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는 감소하게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 혼자 1인당 GDP가 증가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인당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연습 문제 4번 한번 보죠.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였다. 총 수요 곡선도 동시에 이동할 때 총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에 따른 실질 GDP와 물가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답니다. 이 얘기죠. 자, AS에서 AS 다시로 이동을 한 거죠. 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균형은 여기 있었겠죠. 자, 요때 총 수요 곡선도 함께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잔 말이죠. 자, 1번 총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실질 GDP는 변하지 않는다. 얘를 그러면 한번 옮겨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D 다시 하면은 자, 어떤가요? 그 실질 GDP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물가는 어떤가요? 자, 물가도 감소를 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감소를 했지만 AD 곡선이 아주 조금만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한 이렇게 살짝만 움직였다. 저 이때는 또 물가가 올라갔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실질 GDP는 감소를 하지만 물가의 변동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번 써보죠. 자, AD 좌측 어떻게 되나요? GDP 실질 GDP 감소. 자, 우리 Y로 나타낼 수 있겠죠. Y 하락. 그리고 물가 수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어떤가요? 틀렸죠. 실질 GDP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실질 GDP가 증가한다.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답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AD 다시. 자, 원래는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자, 일로 옮겨갔죠. 자,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한번 보죠. 자, 물가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자, 실질 GDP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성립하지는 않죠. 예. 아까 마찬가지로 AD가 조금만 움직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이 경우에는 자, 물가는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상승을 했지만 실질 GDP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D 곡선이 우측으로 함께 움직였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자, 실질 GDP의 변화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물가는 상승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3번 한번 보자. 2번 뭐라고 돼 있죠?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실질 GDP가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우리 한번 살펴보니까 실질 GDP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틀렸죠. 3번은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 GDP가 증가한다. 자, 요 상태 말하는 거죠. 바로 요 상태. 그래서 얘가 그럼 균형이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 실질 GDP 감소했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4번 한번 읽어보죠.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자,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 상승한다. 자, 우리 좀 전에 알아봤었죠? 네. 그래서 얘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연습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 읽어보죠. 자,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1번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는 사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맞죠? 자, 2번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된 것이다. 좀 전에 살펴봤으니까 기억들 다 하시죠. 자, 3번 지니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된 것이다.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이 되면 지니 계수도 0이 됐었죠. 자, 4번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는 각각 독립적으로 산출된 지표이다. 아니죠. 로렌츠 곡선에서 그 면적의 비율, 그것이 지니 계수였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예, 연습 문제 여기까지 하고 자, 챕터 6에 대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